대사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라서 좀 그쵸. 낯서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은 걸 토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로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그 기름을 태워서 엔진이 돌아가고 차가 운행을 하고 이런 걸 대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대사 증후군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로 치면 기름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주유소에 갔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기름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걸 그 말통이라 그러죠. 기름통에 넣어서 트렁크에도 싣고 뒷좌석에도 싣고 자꾸 싣게 되면 차가 무거워지겠죠. 그쵸. 이게 이제 비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싣다가 이제 더 실을 데가 없어서 이제 기름을 넘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줄줄 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 포도당이 소변으로 줄줄 새는 당뇨병 이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기름을 뭔가 좀 너무 탁한 걸 넣는다든지 안 좋은 걸 넣어서 매연이나 찌꺼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쪽에 이제 대사증후군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같은 게 부족해서 엔진이 너무 과열되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사람으로 치면 너무 뭔가 항진되고 너무 과열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 검진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치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그 수치가 넘어갔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의심됩니다라고 아마 건강 검진 결과에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보면 또 이런 검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좀 이런 뭔가 대사증후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심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내가 그런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사증후군인가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은 이제 복부 비만이 일단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혈압하고 혈당이 높아지면 이게 대사증후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쵸. 혈압하고 혈당이 언제 높아지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 혈당이 바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비만이 생기더라도 피하 지방, 그러니까 몸에 골고루 찌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복부 비만이 되시는 분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고 그래서 아마 혈압이나 혈당이 높을 확률도 높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분들은 꼭 한번 대사증후군을 의심을 해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1950년대, 50년 전 혹은 100년 전엔 전혀 없던 질환이었거든요. 굉장히 드문 질환이었는데 네. 이 왜 현대인들한테 이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잘 생길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운동량. 예전에 이렇게 문물이 발달하지 않고 차를 잘 못 타고 다니고 이럴 때는 굉장히 먼 거리도 오래 걸어 다니고 그쵸.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신노동,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노동보다는 육체노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육체 활동이 일단 줄어든 게 첫 번째 결정적인 원인. 또 두 번째는 식습관이 뭐 단순히 많이 먹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요.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인류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만 년 정도고 그전에 한 250만 년 정도는 사냥을 해서 그쵸. 육식 위주로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섭취를 하다가 이 한 1만 년 전쯤 이 역사로 좀 굉장히 최근입니다. 최근에서야 탄수화물, 우리 쌀, 밀가루, 설탕 같은 당분을 비교적 최근에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병들이 생긴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 쌀, 밀가루, 설탕을 제외한 식단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활동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이 하기도 해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요. 재미있는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750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따라서 이런 대사증후군,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혈당, 지질 이상 이런 것들을 통계를 쫙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몸의 움직임이 많은 네. 흔히 이제 그쵸. 블루 칼라라고 하죠.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대사증후군이 적을 것 같고 네. 반대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사무직인 분들이 대사증후군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반대로 나타났어요. 오.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당연히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이 많으면 그쵸. 일반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이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득도 좀 높았고 네. 그다음에 교육 정도도 높아서 아. 실제 식습관 관리라든지 운동 시간이 블루 칼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이
동일하다면 네.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고 또 식습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고 그쵸.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몸을 많이 쓰는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직업이라 하시더라도 내가 아무렇게나 먹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음식 절제 못하고 운동을 전혀 안 하고 하시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보다 네. 이 대사증후군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특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국내에서도 올해 많이 유행을 했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토제닉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는 쌀도 다 끊었고요, 밀가루 다 끊고 오. 설탕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버터나 신선한 오일 네. 위주로 섭취를 하는 이런 식이요법이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공연을 준비한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길래 네네. 이 식이요법을 알려줬어요. 네. 그랬더니 살도 잘 빠졌지만은 불면증도 없어지고 네. 피부도 되게 좋아지고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 안 그래도 이걸로 이제 염증 질환이나 혹은 자가 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제가 몇 가지 본 게 있어서 네. 저도 지금 시작을 해본 거거든요. 오. 그래서 특히 당뇨병 같이 네. 혈당, 포도당이 문제가 돼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쌀, 밀가루, 설탕을 끊으면 아예 포도당이 없어져요, 신체 내에. 거의 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쪽에서 에너지를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이런 네. 시기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권유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니 아니면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또 다른 걸 먹게 되면 다시 네.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 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게 탄수화물을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예 끊는 정도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런 케토제닉 다이어트라 그러면 탄수화물의 비율을 20%로 제한을 합니다. 음. 네. 20% 이하가 되면 지방이 연소가 되면서 이제 포도당이 잘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내가 쌀을 다 끊고 단 거를 다 끊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 위주 섭취를 하고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또 과자나 빵도 먹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식단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탄수화물 끊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날카로워지고. 예, 예. 이럴 땐 좀 어떤 방법들을 써야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굶으면 되게 예민해지는 네. 사실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해본 거거든요. 그럼 좀 근데 이제 탄수화물 중독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혈당이 떨어질 때 네. 어느 정도 긴장되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정상이지만 네. 지나치게 내가 짜증이 많아지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거는 분명히 탄수화물 중독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꾸준히 해보시다 보면 되게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지웅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비염의 악화 인자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 맞거나 소나기가 떨어지거나 기온이 떨어지거나 몸이 차지면 비염이 심해진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또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콧물이 왈칵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알러지성 비염, 만성 비염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음식 먹을 때는 미각성 비염이라 그래서 양방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한의학에서 비염이라 그러면 코비자에 염증, 염자라 그래서 코의 염증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코의 염증 자체는 몸 전체 상태에 따라서 이 호전과 악화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추위에 주로 반응하는 비염이다. 추워지면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그 사람 몸 전체가 아무래도 체온이 좀 낮을 거고 몸이 좀 찰 거고 근육량도 좀 적을 거고 그래서 몸에 만들어내는 아까 대사 이런 에너지도 적을 거고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분들 전형적인 분들 얼굴이 하얗거나 창백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몸이 차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염도 그렇겠지만 아마 소화장애나 근육통 같은 것도 이런 분들은 몸이 차지면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반대로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매운 거 먹을 때 저는 막 땀도 나지만 콧물이 줄줄 흘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저는 히터 틀거나 답답하거나 뜨거운 데 가면 갑자기 막 가려워지면서 재채기도 나고 콧물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학에서 위장이나 호흡기, 폐 쪽에 열이 차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열을 더 조정하는 높은 기온이라든지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이제 비염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위장 쪽에 열을 꺼트려주거나 이 폐나 호흡기 쪽에 염증을 좀 깔아앉혀주고 열이 올라서 과민해진 걸 진정시켜주는 쪽으로 보통 약이나 치료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원인에 따라서
비염의 치료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진맥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증상을 좀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몸이 뜨거운 건가요? 우리 시청자님 몸이 차가운 건가요?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예, 저도 처음에 이게 비염이 몸이 차면 이런 비염이 있을 수 있고 몸이 뜨거우면 또 이런 비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하고 환자를 딱 보니까 이렇게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뭘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접 보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대개는 가슴이나 얼굴 쪽으로는 열이 몰려 있고 이 몰려 있는 열이 바깥으로 순환이 안 돼서 피부 바깥쪽이나 손발 쪽은 아주 찬, 그러니까 바깥쪽이나 아래쪽은 차고 위쪽은 열이 몰려 있는 상열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아나운서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이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차갑게 해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따뜻하게 하면 속에 열이 더 올라오고 또 그렇다고 열을 꺼트리기 위해서 차갑게 해주면 더 차지기 때문에 그런 쪽의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혀있는 열을 순환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나 가슴에 몰려있던 열이 좀 빠지면서 여기 있던 염증은 좀 내려가게 되고요. 반대로 손이나 발 쪽에 차갑던 손과 발은 열기가 이제 전달이 되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 가지 막혀있는 병들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될 때 순환을 잘 시켜주는 치료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좀 치료를 해주면 열은 내려가고 손발은 따뜻해지고 이렇게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비염 유발하는 그 특정 물질이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러지 물질, 특히 내가 어떤 알러지 물질에 반응을 하는지는 병원 가셔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어떤 물질에 반응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검사지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 보면 진먼지, 진드기 빠지시는 분들 거의 없고요. 꽃가루 없는 분들 거의 없고요. 그 외에는 이제 특정 음식들은 좀 체질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물 털이라든지 뭐 곤충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팍 받고 왔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나 내가 뭐 특별히 노출된 게 없는데도 비염이 확 심해진다든지 알러지 증상이 확 악화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약 중에서는 이제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 계열, 제일 유명한 게 아스피린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진통제 계열에서 좀 알러지 반응이 좀 잦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생활 습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도움되는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비염에 좋은 식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유근피라는 게 있습니다. 코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코 질환에 이제 일단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 뭐 약재기도 하고 식품이기도 한데요. 유근피가 모든 비염 환자분들한테 다 잘 듣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청자분이 아까도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근피가 잘 드는 비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비염이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알러지 비염이 오래되게 되면 뭐 항히스타민제 콧물을 말리는 약을 오래 쓰거나 아니면 콧물을 이렇게 쏟아내는 게 오래되다 보면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초기의 알러지 비염하고 조금 다르게 콧물의 양이 아주 물처럼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오히려 말라 들어가면서 코가 건조하고 과민해지고 이런 경과를 보이게 되고요. 이 과민해진 코에 뭔가 자극이 딱 들어갈 때만 콧물이 왕창 쏟아지고 재채기가 나다가 또 그게 끝나면 코가 바짝 말라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유분피는요. 잘라내보면 즙이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유분피의 끈적끈적한 즙이 코의 점막을 코팅을 해주고 이 건조함을 완화시켜준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콧물이 많은 알러지성 비염보다는 이런 비염이 아주 오래되셔가지고 코가 말라 들어간 분들, 건조성 비염, 만성 비염이 있는 분들한테 유분피가 아주 잘 듣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준 원장님, 많은 분들이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평상시에 생활습관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 호흡기 같은 경우는 공기랑 접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증상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 공기 조절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집 안에서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적당한 습도 한 60에서 80도 정도. 이게 그렇다고 가습기를
아기가 자는데 얼굴에다 쏴준다든지 문을 다 닫고 가습기를 쏴주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런 물의 작은 입자들이 호흡기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좀 멀리 이렇게 털어놓으시고 적당히 트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야외 활동을 내가 호흡기가 약하니까 운동을 해야지 하고 밖에 이 야외 활동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철이나 추울 때는 밖에 나가서 헐떡거리시게 되면 찬바람이 더 코나 이런 호흡기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